청취자님 오늘 아침에 혹시 출근길에 앞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도 속으로 몇 번 욱했거든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아니면 내 옆자리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가지고 남몰래 막 배가 아플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감정들이 온전히 나의 고유한 성격이나 나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믿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삶의 완벽한 선정이라고 믿는 게 심리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고 위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수십억 년의 생존 비법을 장착한 마이크로 단위의 조종사가 똑하니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아주 서늘하면서도 매혹적인 가정인데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제목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진짜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드물다는 그 책,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 제목만 딱 보시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꼭두각시구나 약간 이런 운명론에 빠지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물학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이 두꺼운 책을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런 허무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갈등을 싹 해부해보고 나아가서 청취자님의 현대적 삶의 전략으로 이거를 어떻게 100% 써먹을 수 있는지 완전히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 미션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막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그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통제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해석과 선택의 도구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녀석을 우리 일상에 당장 끌고 오기 전에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칙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흐름부터 좀 짚어보죠. 역사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찰스 다윈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설. 그 핵심은 철저하게 개체 중심이었습니다. 개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이런 건가요? 맞아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논리죠. 즉, 나 혼자 막 잘 살고 잘 번식하는 사자나 사슴이 결국 자연의 선택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육강식? 우리가 아는 그 상식이네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동물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아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 개체 중심주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한 행동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 꿀벌이요. 꿀벌 아주 좋은 예시죠? 그 침유자가 오면 일벌은 침을 쏘고 자기 내장에 빠져나와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완벽한 자기 희생인데 개체가 무조건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포식자인 매가 딱 나타나면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 큰 경고음을 내서 무리를 도망치게 하거든요. 자기가 매한테 들킬 확률이 확 높아지는데도요? 네, 그래서 20세기 중반의 학자들은 집단 선택설이라는 새로운 매력적인 이론에 푹 빠지게 됩니다. 집단 선택설이요? 개체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종이나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하도록 진화했다 이런 이론이죠. 와, 듣기에는 되게 낭만적이네요. 자연계에도 막 전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다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 이론 대학생 때 조별 과제만 한번 해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조별 과제요. 하하, 어떤 면에서요? 그 이른바 무임승차자 문제 말이에요. 모두가 막 집단을 위해서 밤새워 과제하는 천사 같은 조언들인데 우연히 얌체 같은 돌연변이가 딱 한 명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의 위험 감수에서 맞는 혜택만 쏙쏙 빨아먹잖아요. 와, 진짜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비유입니다. 자연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쵸, 제 말이 맞죠. 네, 그 이기적인 돌연변이, 즉 무임승차자는 남을 위해 절대 희생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아껴서 훨씬 오래 살고 자기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무임승차자가 번식을 더 잘한다고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헌신적인 이타주의자들은 결국 다 죽고 무리 전체가 이기적인 배신자들의 자손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단 하나의 이기적인 개체가 이타적 집단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낭만적인 집단 선택설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군요. 조별 과제는 역시 멸망의 길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체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라면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가? 윌리엄 해밀턴과 존 메이너드 스미스 같은 학자들의 그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거쳐서요. 리처드 도킨스가 마침내 명쾌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수백만 년을 썩지 않고 살아남아 복제되는 최소단이 바로 유전자가 생명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유전자가 진화의 핸들을 주고 있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사실 청취자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일 거거든요. 맞아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 세포 속에 막 엄청 사악한 욕심을 가진 작은 악마들이 막 살면서 저를 뒤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거든요. 유전자가 진짜로 막 이기적인 성격이나 악의를 가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유전자는 의도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화학물질, DNA의 조각일 뿐입니다. 도킨스가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떤 비유죠? 1920년대 시카고 갱단 보스, 예를 들어 알카포네 같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카포네. 완전 무시무시한 마피아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무조건 나쁜 놈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했다기보다는요. 그 거친 암흑과 환경에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특성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된 결과적 특성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보스 자리에 오르게 된 결과인 거죠. 원시지구의 그 치열한 화학물질 숲 속에서 다른 복제자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들이 바로 우리 몸속의 유전자들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들이 자기 복제본을 후세에 남기는데 뭐 맹목적이고 극도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멸종했을 테니까. 네, 그 맹목적인 생존과 복제 메커니즘을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그저 유전자가 그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겹겹이 둘러싼 생존기계, 즉 운반체 로봇일 뿐이라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유전자를 태우고 다니는 방탄차 뭐 그런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방탄차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하나 딱 생기거든요. 유전자가 그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화학물질이고 우리가 그저 로봇일 뿐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건 너무 숭고하잖아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숭고한 사랑을 유전자의 회계장부로 들여다보면요.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퍼즐이 맞춰집니다. 진화생물학계에서는 이를 혈연-이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혈연-이타주의요? 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형제는 유전자의 정확히 50%를 공유합니다. 조카는 25%, 사촌은 12.5%를 공유하죠. 아, 그러니까 내 눈엔 숭고한 희생인데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철저한 손익계산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JBS 홀데인이라는 생물학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농담이 딱 들어맞아요. 오, 농담이요? 나는 친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을 위해서라면 물에 뛰어들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와, 완전 계산적이네요. 내 유전자 100%를 희생하더라도 50%를 가진 형제 2명을 살리거나 12.5%를 가진 사촌 8명을 살리면 유전자 풀 전체로는 완벽한 본전치기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수학적 계산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가족 간의 그 막 징글징글한 다툼도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 다툼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의 압도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식은 늙은 부모와 달리 앞으로 번식해서 내 유전자를 미래로 퍼뜨릴 가치가 아주 높은 우량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깊은 깨달음이 오네요, 진짜. 왜 명절에 부모님이 한정된 자원, 예를 들어 엄청 맛있는 케이크 한 판을 자식들에게 50%씩 공평하게 딱 나누어 주려고 하시잖아요. 네, 부모의 유전자 입장에선 두 자식 모두 동일한 50%의 가치니까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계산이 전혀 다르죠. 나는 내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지만 내 동생은 나와 유전자를 50%만 공유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그토록 이기적으로 막 싸우는 겁니다. 내 100%가 동생의 50%보다 생물학적으로 2배 더 소중하니까 케이크를 내가 다 차지하려고 때를 씌는 거죠. 아,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뭐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각자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자기 기분을 더 챙기려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인 셈이었군요. 네, 생물학적인 본능인 거죠. 가족 간의 갈등이 유전자의 지분 싸움이라는 건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기선 유전자 지분이 0%잖아요. 그렇죠. 0%죠. 그런데도 우리는 조별 과제도 같이 하고 협력도 하고 막 남을 돕고 살거든요. 이건 유전자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그건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네가 내 등 긁어주면 나중에 나도 내 등 긁어줄게 라는 전략이죠. 흡혈박쥐의 예가 아주 유명해요. 흡혈박쥐요?
기내 피 먹고 사는 애들 아닌가요? 맞아요. 밤새 사냥을 못하고 굶고 돌아온 박쥐에게 다른 동료가 자기 피를 토해서 나눠줍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완전 남인데도요. 와, 끔찍하면서도 감동적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굶었을 때 그 동료에게 피를 얻어먹기 위한 생명보험을 딱 들어놓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직장 생활해보시면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꼭 도움만 받고 잎싹 닦는 얌체들이 있잖아요. 아, 얌체족이 있죠. 박쥐 세계에서도 남의 피만 쏙 얻어먹고 자기는 절대 안 나눠주는 무임승차자가 등장할 텐데 그럼 착하게 등 긁어준 사람들만 호구 잡혀서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닙니까? 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가 찾아낸 궁극의 처세술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명 tit for tat 전략이죠. T4탭. 진화적으로 가장 안정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처음 만났을 땐 무조건 협력합니다. 상대를 먼저 돕는 거죠. 일단 믿어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상대가 날 배신하고 피를 안 나눠준다. 다음번엔 가차 없이 배신으로 똑같이 응징합니다. 호구는 절대 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략이 진짜 핵심이자 온갖 교활한 배신 프로그램들을 다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비결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요?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협력해 오면 과거의 배신을 묻지 않고 쿨하게 용서하며 다시 협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무조건 복수만 하면 서로 안갚음하다가 결국 둘 다 파멸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텐데 용서가 그 고리를 끊고 다시 상호 이익의 상태로 리셋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우수한 생존 전략이죠. 처음엔 돕고 배신하면 응징하되 사과하면 받아준다. 이건 진화의 수학이 찾아낸 결과인데 듣다 보니까 왠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도덕적 교훈 같기도 합니다. 진짜 직장 내 얌체족 다루는 바이블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죠. 자, 그럼 동료 관계를 넘어갔고요. 이제 타인과 맺는 가장 강렬하고 극단적인 관계, 연인 간의 다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유전자의 장난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가성비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서 모든 연애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성비요? 생물학에서는 이를 투자 비용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성의 난자는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평생 만들어내는 개수도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임신과 육아에 들어가는 물리적 에너지와 리스크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죠. 하긴 짝을 한번 잘못 고르면 생물학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상대가 곁에 딱 머물며 자원을 성실하게 제공할 믿음직한 수컷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조신형 혹은 테스트 전략을 기본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아, 까다롭게 고르는군요. 반면에 수컷의 정자는 생산 비용이 매우 적고 수도 무한에 가깝죠. 그래서 수컷은 한 암컷에게 정착해서 성실하게 자식에게 투자하는 성실형 전략과 무책임하게 돌아다니며 최대한 많은 곳에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바람둥이형 전략을 섞어서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연애 초기 남녀의 밀당이 정확히 설명되네요. 그렇죠. 아주 딱 들어맞죠. 여성이 남자의 애프터 신청에 막 덥석 응하지 않고 톡 늦게 보내면서 시간을 끌거나 애태우는 게 사실은 이 남자가 먹튀할 바람둥이인지 아니면 나한테 헌신할 성실형인지 끈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심리전이잖아요. 네, 그게 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검증 과정인 거죠. 우리가 밤잠 설치면서 괴로워했던 그 연애의 감정선이 사실은 몸속 생식세포의 투자 전략 차이에서 왔다는 게 참 유쾌하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애정과 질투의 폭풍조차 수백만 년 된 진화의 결과라는 걸 알면요.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님들은 한번 속으로 이런 씁쓸한 질문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결국 나는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춤을 추는 생체 로봇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 없는 건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전문가님,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을 확 한번 틀어보죠. 인간에게는 이 유전자의 폭정을 뒤집을 아주 강력한 반전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자연계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반역의 무기, 바로 밈 이론입니다. 밈.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전달되는 생물학적 복제자라면요. 밈은 인간의 뇌에서 뇌로 모방을 통해 전염되는 문화적 복제자를 뜻합니다. 아, 인터넷에서 그 웃긴 짤방이나 유행어, 퍼나를 때 쓰는 그 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킨스가 이 책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단어죠. 언어, 유행어, 패션, 종교, 이념 등 문화의 모든 요소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람들의 뇌를 쫙 감염시키며 퍼져나가는 게 바로 밈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 밈이라는 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 때문에 평생 자식을 낳지 않는 독신주의 사상을 생각해보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복제를 멈추는 거니까 완전 멸종을 부르는 독약이잖아요. 우리가 유전자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다면 이런 사상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퍼질 수 있죠? 오,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에게 독신주의는 최악의 실패가 맞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독신주의라는 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밈의 입장에서요? 네, 육아와 번식에 쏟을 그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제자리 양성하는 데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하겠죠. 아, 유전자 번식 대신 사상 번식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는 후세에 단 1%도 남기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의 철학, 즉 밈은 수백만 명의 뇌를 감염시키며 역사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와, 유전자의 이익을 완벽하게 배신하더라도 밈 그 자체의 생존과 전파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상에 아주 많죠. 번식이라는 유전자의 최대 목표를 피임약으로 차단하면서 쾌락만 딱 즐기고요. 막 고칼로리를 섭취하라는 생존 본능을 다이어트라는 이성으로 억지로 참아내잖아요. 네, 치킨 먹고 싶은 거 참는 것도 밈의 힘입니다. 심지어 생명부지의 지구 반대편 난민을 돕기 위해서 익명으로 기부하는 순수한 이타심까지 발휘합니다. 이건 진짜 유전자의 얕은 계산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정합합니다. 진화된 커다란 뇌와 이성,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뇌로 전달하며 만들어낸 문화, 즉 밈이 마침내 우리를 창조한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와, 진짜 멋진데요? 도킨스는 이를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오늘 심층 탐구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이 질문 하나에 좀 빡세게 집중해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전자의 본능을 문화적 밈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내 삶의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가장 먼저 실천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요.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감정을 과거의 본능 스크립트로 치환해서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거리두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딱 승진했을 때를 떠올려 보죠. 그때 속이 막 뒤틀리고 강렬한 질투심이 솟구치면서 방점을 설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통은 막 이불킥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남 잘 되는 것도 축하 못 해주는 완전 찌질인가? 하면서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투와 불안은 청취자님의 인성이 못나서가 아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수백만 년 전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남들보다 서열이 뒤처지만 그냥 굶어 죽거나 짝짓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타인의 성공을 보면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막 사이렌이 울리등록 강력한 생존 알람이 탑재된 겁니다. 아, 내 감정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대신에 아, 내 몸속에 깔린 이 구버전 유전자 소프트웨어가 또 위기라고 막 오작동 알람을 울려대는구나 하고 한 걸음 딱 물러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객관화만 딱 해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속수무책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성을 챙길 여유가 확 생기겠네요. 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생존 전략의 산물일 뿐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전략은요. 유전자에게 좋은 삶과 나에게 좋은 삶을 철저히 분리하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유전자와 나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완벽히 다릅니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과시, 더 많은 자원의 독점, 무한 경쟁의 꼭대기에 서기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야 자기 복제본이 널리 퍼지고 생존 확률이 극대화되니까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군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나는 굳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막 남을 짓밟고 살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소박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안정감,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말 같은 것을 진정으로 원할 수 있죠. 듣고 보니까 요즘 사회의 그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다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 다들 더 좋은 차, 더 비싼 아파트, 막 명품을 엄청 과시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막 불안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조바심이 막 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영끌에서 명품을 산다고 제 진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잠깐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등바등 매달리고 있는 이 스펙 경쟁, 이 과시욕은 진짜 나라는 개인이 원하는 행복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맹목적인 과잉 요구인가? 와, 그 질문 좋네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소모적인 무한 경쟁 트랙에서 한 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요. 유전자가 시키는 이 강력한 본능의 에너지를 마냥 꾹꾹 억누르고만 살아야 하나요? 솔직히 참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능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싹 돌리고 의도적인 밈을 내 뇌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밈의 설치라. 약간 컴퓨터 포맷하고 좋은 프로그램 새로 까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내 안에 질투나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게 확 올라온다면 굳이 막 자책하며 없애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강렬한 에너지를 타인을 질투하거나 사치품을 사는데 막 소모하지 말고요. 네네. 방향의 키를 딱 틀어서 나만의 컨텐츠 창작이라 성장 목표를 이루는 연료로 전용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동력을 훔쳐서 내 발전의 땔감으로 쓰는 거죠. 유전자의 동력을 훔친다. 표현 진짜 멋지네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가 주입한 나쁜 밈들도 싹 삭제해야겠네요. 우리 뇌에는 이미 막 한 번 실패하면 인생 끝이다, 남보다 뒤처지면 루저다 같은 이런 해로운 문화적 밈들이 완전 꽉 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바이러스 같은 밈들을 싹 몰아내기 위해서 매일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내가 원하는 새로운 밈을 의식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어떤 밈들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냥 실험 데이터일 뿐이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이런 좋은 밈들을 내 뇌에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죠. 유전자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핸들을 진짜 꽉 쥐는 과정이네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뭐 혈연이라서 혹은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될까 하는 유전자의 그 얕은 손익계산서를 쫙 찢어버리세요. 오, 찢어버려라. 그리고 비록 내게 큰 이익이 없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돕는 이타성과 윤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폭정을 견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현실적인 현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와,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여정이 참으로 숨가쁘고 밀도 있게 달려왔습니다. 원시 지구의 그 화학수프 속에서 눈먼 생존 경쟁을 벌이던 유전자 이야기로 딱 출발해서요. 네, 그랬죠. 명절날 부모님 앞에서의 그 징글징글한 형제 다툼과 직장 동료와의 미묘한 협력, 그리고 애태우는 연애 감정의 비밀까지 진짜 유전자의 눈으로 다 해부해 보았잖아요.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그리고 마침내 문화적 전염병 밈을 통해서 감정을 객관화하고 내 삶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전략까지 30% 꽉꽉 채워봤습니다. 처음엔 엄청 차갑고 잔혹한 생물학 이론인 줄만 아셨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끝에서 가장 주체적이고 따뜻한 인간다운 삶의 태도를 도출해낸 셈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기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계의 매뉴얼을 쫙 읽고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진짜 통제력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오늘 방송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의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하루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스스로에게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이 선택은 내 몸속의 이기적 유전자가 맹목적으로 시킨 생존 본능인가? 아니면 사회와 타인이 내 뇌에 심어놓은 문화적 밈에 불과한가? 와, 핵심을 찌르네요. 만약 그들도 아니라면 청취자님만의 진정한 자유의지는 대체 우리 몸 어디에서 솟아나는 걸까요? 이 서늘하면서도 참 흥미로운 질문이 청취자님의 내일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